네, 북한이 노동당 창건 기념일인 10일을 전후로 전략적 도발을 해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미 당국은 북한의 추가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조짐이 포착되자 감시 전력을 총동원해서 북한 동향을 주시하고 있는데요. 오늘 부형욱 한국국방연구원 박사와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오늘은 10일이죠.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을 전후해서 이제 어떤 도발을 할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네. 먼저 박사님께서는 좀 어떻게 예측하시나요? 네, 그 북한이 최근 보여주고 있는 그 핵 개발을 향한 폭주는 다음 달 있을 미국의 대통령 선거와 네. 새 행정부 구성을 앞두고 핵 보유국의 지위를 국제사회에 천명하는 그런 어떤 기회로 삼을 것이 그런 포석인데요. 이 때문에 그 10월 12일을 전후해가지고 또다시 대형 도발에 나올 것이다. 그래서 지금 예측이 나오는 것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시험이냐 아니면 추가적인 핵실험이냐 이런 것인데 저는 우선적으로 6차 핵실험을 예상을 합니다. 왜냐하면 네. 지난번 5차 핵실험이 좀 폭발력 규모가 커졌어요. 예. 근데 이제 자세히 보면 1차 때 0.4킬로톤, 2차 때 3킬로톤, 3차 때 6에서 7킬로톤, 4차 때 줄어들었어요. 그때 오히려. 네. 예, 4에서 6킬로톤, 이제 해서 10킬로톤을 했는데 네. 이것은 핵무기로 보면 굉장히 사실 제가 위협을 과소평가하는 것은 아니지만 핵무기 자체 개발 역사, 인류가 개발한 역사를 보면 굉장히 초보적인 수준의 핵무기란 말이죠. 그래서 김정은이 국제사회와 한국을 향해서 하는 그 언사에 비교해서는 너무 그 폭발력 규모가 작다. 위협을 정말로 보여주기 위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증폭 핵 분열탄임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이거보다 한 4배 정도의 폭발력은 보여줘야 된다. 그래서 김정은은 지난번 5차 핵실험을 하고 나서 아차한 그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만약에 한다면 네. 다급한 것은 추가적인 핵실험을 통해서 폭발력 규모를 더 보여주는 것이 다급할 것이다. 두 번째, 이것을 핵실험이 우선순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지난달에 그 새로운 신형 로켓을 연소 시험을 했잖아요. 근데 이것을 가지고 ICBM급으로 하려면 연소 시험을 여러 번 해야 돼요. 어떤 학자에 따르면 이 연소 시험에 지난번에 한 200초 정도 했는데 이런 것이 축적되기 위해서는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10,000초 이상의 이런 연소 시험을 해야 안정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 번 새로운 로켓을 시험을 해보고 그것을 쏜다는 것은 그 장착한 연료를 넣는 과정에서 폭발이 일어날 수도 있고 날아가다가 폭발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러면 그 체면을 더 구기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괜히 섣불리 했다가 뭔가를 보여주려고 하다가 섣불리 하다가 돈만 버리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네. 제가 보기에는 추가적인 핵실험을 하는 것이 더 북한한테는 좀 많은 그 효용 가치가 있다는 것이고 물론 이제 이런 모든 것이 다 사기극일 수도 있어요. 우리의 예상 네. 이렇게 얼러트된 상태에서는 또 안 하고 우리가 조금 관심이 좀 저조하면 그때 해서 관심을 유도하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다방면에 여러 가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을 필요가 있죠. 일단은 이제 뭐 추가적인 핵실험 가능성을 짚어주셨는데, 자 그래서일까요? 이제 한미 당국은 밀착 감시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 그렇죠. 내용을 좀 보니까요, 네. 군사 시설뿐 아니라 김정은의 동선까지 추적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게 네. 어느 정도인 건가요? 일단은 다양한 정찰 위성과 추가적으로 새로운 조기경보 통제기 같은 것을 총 가동을 하고 있죠. 조인트 스타즈라든지 네. 고고도 정찰기, 뉴투기 그리고 우리 한국이 갖고 있는 감시 자산들 RF-16 같은 것들이 총 동원돼 있고 동해에는 이지스함이 이렇게 배치돼 있고요. 정찰 위성의 해상도는 굉장히 30cm라는 얘기도 있고 10cm라는 얘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이 굉장히 한미의 특히 미국의 네. 정보 능력을 두려워하죠. 동선이 당연히 다 파악이 되죠. 그래서 예전에는 똑같이 생긴 사람을 김정일이 네. 이렇게 세워놨다 이런 얘기도 있었죠. 비슷하게 생긴 사람이
자신의 위치를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허수아비를 세워놓고 자신은 어디 숨어 있고 이런 것이 행태를 한 적이 있죠. 네. 자, 일단은 이렇게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6차 핵실험이 실제로 일어나게 된다면 우리 정부의 대응은 좀 어떻게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예, 대응이 뭐 우리가 군사적으로 뭐 핵실험을 했다고 해서 뭐 어떤 타격이나 이런 것은 우리는 지금 생각을 안 하는 것이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의 카드를 보여주는 것이죠. 세 가지 측면일 수 있죠. 일단 미국이 제공하는 확장 억제 신뢰성을 보여주는 것, 이런 것을 그 한미의 어떤 수뇌부들의 어떤 언사를 통해 가지고 선언적인 이런 언급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확실히 그 해구산을 제공한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될 필요가 있겠고, 우리의 자산, 우리 그것만 믿을 수 없으니까 우리가 그 전력 증강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3축을 만들어놨지 않습니까? 네. 먼저 핵 공격이 임박했을 때 텔이나 이동식 발사대라든지 핵시설을 타격할 수 있는 킬체인, 그것이 뚫고 다시 북한이 그 핵미사일을 발사했다면 네. KAMD를 통한 그 요격, 그리고 그와 동시에 매시브 리텔리에이션이라고 해서 대량 보복을 통해서 우리가 미사일 전력이 굉장히 막강합니다. 북한보다 이제 조만간 숫자도 많아질 것인데 그것을 통해서 핵시설과 김정은 그리고 평양 주요부를 타격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정보를 이렇게 흘리는 거죠. 우리가 다 세팅이 돼 있다고 봅니다. 이런 추가적인 핵실험을 했다면 우리가 이런 언급을 하고 이런 것을 다 하나의 카드들이 다 있고 그런 것을 이렇게 하나씩 거군요. 보여주는 것이죠. 예. 자, 지난 5차 핵실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9월 9일 이날이 이제 북한의 정권 수립일이었는데 네. 자, 이날에 이제 해외 정상들이 이제 축전을 보내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이 보낸 수가 굉장히 적었고 특히 좀 주목할 만한 게 중국은 이 축전을 보내지 않았다고 이제 네. 미국의 한 언론이 말을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좀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중국도 고민이 많을 것입니다. 이때까지 미중 경쟁 구도가 또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한반도 북한의 핵 문제가 골치 아파지는 것인데 풀기가 어려운 고차원 방정식이 되는 것이죠. 네. 미중 경쟁이기 때문에 이 미국과 가까운 세력이 자신들의 국경에 오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중국의 국가 전략이죠. 그런 차원에서 북한의 전략적인 이점, 가치가 정말 크기 때문에 북한이 아무리 그 망나니 같은 짓을 해도 참았단 말이죠. 네. 근데 이게 레드라인을 자꾸 넘어서잖아요. 이거는 도저히 감내할 수 없는 수준까지 막 가니까 중국으로서도 체면이 안 서는 거죠. 국제사회를 지도하는 G2라는 국가의 그 위상에 걸맞으려면 세상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 뭔가를 해줘야 되는데 문제 일으키는 국가를 계속 뒤에서 비호하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중국이 왕따하는 상황이 됐단 말이죠. 네. 누가 그런 나라를 지도 국가로 하고 따라가고 그 국가의 어떤 이니셔티브에 합류해서 세계를 경영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북한이 전략적 자산이 아니라 중국의 전략적인 부담이 되는 상황이죠. 네. 그래서 구구절에 중국의 축전을 안 보낸 것은 이런 중국의 고민이 있는 것이죠. 북한을 이거 어떻게 할 수도 없고 필요하기는 하고 예. 그런데 말은 안 듣고 굉장히 고민스러운 상황이라서 이런 행태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고민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또 하나 좀 눈에 띄는 게요. 중국 내부에서 김정은 제거 또는 북핵 시설 타격 같은 이야기가 나온다고 하거든요. 이것도 네. 같은 맥락으로 저희가 좀 볼 수 있을까요? 이게 이제 CSIS 미국의 팅크탱크에서 그 어떤 세미나를 했는데 거기서 칭화대 출신의 교수가 지금은 뭐 미국의 어느 학교에서 교수로 계신 분인데 그분이 이렇게 했어요. 중국의 일부에서 한미가 얘기하는 김정은 제거, 외과 수술적인 타격 네. 이것을 지지하는 목소리가 있다는 얘기를 이 했는데 외과 수술적인 타격이라는 게 어떤 그러니까 거죠? 다른데 부수적인 피해 없이 도려내는 것이죠. 그 군사적으로 위협이 되는 부분만 도려내는 것이죠.
그런 괜히 정밀 타격 능력이 없으면 그런 것을 얘기할 수 없는데 무기 체계가 1m 단위 몇 cm 단위로 그 정밀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만 도려내는 것이 민간인 부수 피해 없이 그리고 그러면 확전의 여지도 줄어들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한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요점은 중국이 그것을 나서서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한미가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중국에서 너무 북한의 김정은이 폭주를 하니까 차라리 그걸 지지한다는 그런 투로 얘기를 한 것이고 또 좀 다른 측면에서 좀 더 세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김정은을 중국이 제거하는 예. 그러니까 정권 교체를 해버린다는 그런 것이죠.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좀 있다. 근데 중국이 이때까지 행태로 봐서 네. 지금 국제 제재 2270에 대해서도 지금 어느 정도 그 적극적으로 나서서 국제 제재에 동참하는 모습을 잘 안 보여주잖아요. 예. 그 너무 세게 하면 무너질까 봐. 네. 그런 행태를 보여줬는데 직접 나서서 이렇게 할 것 같지는 않다. 그 보편화된 얘기는 아니다라고 보여져요. 그럼 앞으로도 북중 관계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아까 말씀드린 그 고민이 네. 항상 북한과 중국 간에 있는 것이고 너무 조이면 무너질 것 같고 네. 그걸 알고 북한이 또 선을 막 넘고 그러니까 중국은 그러니까 반북한에 대한 반감이 엄청나게 그 혐오감이라는 것이 중국에 말도 못하게 있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영욱 한국국방연구원 박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